KBS 열린 토론. 안녕하십니까. KBS 열린 토론 배종찬입니다. KBS 열린 토론 매주 월요일 여야를 대변하는 네 분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국정감사를 마무리한 정치권이 또다시 크게 충돌하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을 담당하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는데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파장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편 추경호 의원의 구속영장 청구 이후 국민의힘 특검 수사에 대한 비판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의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 수수 의혹에 연루된 정황이 발견되면서 곤혹스러운 상황인데요. 막바지를 향하고 있는 특검 수사도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KBS 열린 토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치열한 토론 속에서 더 나은 세상을 찾아갑니다.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네 명의 대변인들이 함께하는 정치 현안 토크. 여의도 내변인들. 여야를 대변하는 분들과 함께하는 여의도 내변인들, 함께할 네 분의 논객 소개합니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부산 친구갑 정성국 의원입니다. 이승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부위원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승훈 변호사입니다.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우입니다. KBS 열린 토론 문자로 참여하실 분은 샵 9730으로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단문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붙습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고 구독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울산 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 소식입니다. 매몰자와 실종자 수색에 나서고 있지만 추가 붕괴 위험으로 수색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박홍규 의원께서 현장에 직접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사고 이튿날인 지난 7일 금요일에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네, 바닷가에 인접해 있는 동서발전에 가동이 멈춘 지 4년 된 오래된 발전시설 보일러였었고요. 2021년도에 가동을 멈춘 이후에 올해 이 철거 계획이 결정이 되어서 HJ중공업에서 철거를 진행을 하고 있었었는데 3개의 기 4호기와 5호기, 6호기 중에서 중간에 있는 5호기가 작업자들이 작업을 하는 도중에 붕괴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초 9분의 작업자 중에서 2분이 구출이 되셨고 총 7분이 매몰되어 있는 상황에서 밤새 구조를 벌였지만 안타깝게 한 분이 또 현장에서 돌아가셨고 2분도 현재 사체는 수습된 상태입니다. 2분이 총 4분이 매몰되어 계신데 2분은 현재 사망을 하신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네. 2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수색 그리고 생존 여부가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위치 파악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승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봅니다. 사고 원인 규명 참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 밝혀내기도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구조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여러 가지 원인이 지적되고는 있습니다만 어떤 원인이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은 그 박홍배 의원님하고 밖에서 얘기를 나눴는데 한 분이 정말 뭐 주사도 놔주고 의사소통까지 되면서 그런 분을 구조하려고 했는데 구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사망을 했는데 그 얼마나 엄청 안타까운 소식이더라고요. 이런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이게 위험의 외주화 같습니다. 보니까 9명이잖아요. 이번에 9명이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중에 정규직이 한 분이셨다는 거예요. 그럼 8명은 단순한 일용직 노동자였다는데 아니 이렇게 위험한 해체 작업을 하는데 전문가들이 투입돼야 되는데 단순 노동직들이 들어갔다는 것도 좀
저는 충격적이고요. 그리고 이게 해체 작업, 취약화 작업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 철골 구조물을 폭파시켰을 때 한 번에 무너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위에부터 철골 구조물이라든가 기둥tuk을 이렇게 조금씩 절단해 놓는 거거든요. 그런데 63제곱미터 높이의 구조물인데 25제곱미터부터 이렇게 철거했다는 거예요. 하단 부분부터. 하단 부분. 의원님이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겠지만 그러면 그 취약화 작업을 하다가 붕괴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층부터 해야 되는 것인데 왜 여기부터 들어갔을까? 그렇게 본다면 이게 굉장히 업무상 과실이 있을 수 있겠다.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가 산업안전보건안전법에 있어서 굉장히 중대한 과실이 있을 수 있어서 이게 처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되고요. 이 처벌도 중요하지만 왜 이게 공기업인 이런 발전소에서 지속적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이것들의 피해자를 보면 다 외부 하청직 근로자 그리고 뭐 정규직도 아니고 일용직 근로자 좀 심각한 것인데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이 사고가 난 5호기도 그렇지만 양쪽에 있는 4호기와 6호기도 붕괴 위험이 있어서 사실 이 구조 인력을 투입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기도 한데 이준우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4, 6호기도 이제 붕괴 위험이 매우 커서 모든 걸 일단 중단하는 상태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해체 일정이 6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위험의 외주화 이 문제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 근원적인 문제가 뭐냐면 제도의 미비도 있습니다. 지금 이 보일러 타워가 이게 건축물이 아니라 공작물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공작물로 분류가 됐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해체할 때 구청에 신고 대상이 아니에요. 구청에 원래 해체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해체 계획서에는 공사 계획이라든가 조직도, 작업 순서, 해체 공법, 구조 안전 계획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해체 계획서를 내야 되는데 예. 지방자치단체가 전혀 해체 일정도 모르고 해체가 제대로 된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어쩌면은 해체 계획서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해체 계획서대로 안 했을 수도 있다는 더 큰 문제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런 공작물을 건축물로 좀 일정 규모가 되면은 건축물로 좀 분류해가지고 자치단체가 상시적으로 좀 모니터할 수 있고 좀 이렇게 이런 일 안 생기도록 좀 할 필요가 있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할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예. 자, 정성국 의원께서는 자 계속 또 구조 작업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가장 좀 주의를 좀 기울여야 될 부분, 신경을 써야 될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정말로 안타깝고요. 이런 일들이 자꾸 반복되는 데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안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하나 일단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 타워 세 개를 동시에 철거하는 방식이 좀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우리 박홍배 의원님이 전문가시니까 그런 지적이 있는데도 왜 이렇게 했느냐. 이례적이라는 말 자체는 잘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부분도 좀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기둥 절단량에서 발생한 부분이라고 보는데 아까 우리 이준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떤 공법이 적용된 그런 해체 계획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 이 뭐든지 절차상의 문제를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반드시 짚어서 원인 규명이 돼야 해결이 되거든요. 원인을 먼저 규명하는 게 1순위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또 그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4, 5, 6호기 중에 4호기와 6호기가 지금 그 안전성에도 우려가 있단 말이죠.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거를 무리하게 하기보다는 안전을 확보한 후에 해체도 늦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희가 항상 사후약 방식으로 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뭐 그 현장에 직접 투입돼서 일을 하지는 않았지만 이게 무리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다는 것을 또 밝혀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한 번 이런 일이 진행이 있은 이후에 이게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고 감시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좀 확고하게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앞으로 좀 더 뭐 박 의원님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이 추가로 조금 있습니다. 말씀드릴 네. 부분은 어쨌든 이게 작업 계획서대로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안전 매뉴얼 등이 준수가 되었는지 하는 부분들은 추후에 이 사고의 원인 조사 과정에서 반드시 밝혀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요구조자 가족들이 지금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전국에서 가동 가능한 모든 장비와 인력들이 투입이 되고 군대까지 동원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작업을 하지 못했던 불안했던 4할 6호기를 사고 다음 날인 7일 밤에 요구조자 가족들의 동의로 해체하고 계속해서 수색하기로 빠른 시간 안에 결정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시간 이후로부터 4호기와 6호기의 붕괴, 그러니까 제거를 위한 작업들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고 그게 아마 내일 정오 정도에는 완료가 되고 4, 6호기를 제거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안전하게 한쪽 방향으로 제거가 돼야 되고요. 5호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그리고 중장비를 투입해서 5호기에 지금 아직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종자분들을 최대한 골든타임이 넘어가기 전에 수색해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지금도 목숨을 걸고 현장을 수색하고 하셨었고 지금 잠시 중단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이 구조대원들의 안전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발파 작업을 준비하시는 분들 그리고 구조대원들의 추가적인 병발 사고가 없도록 현장의 안전을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어떻게 또 수습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긴 합니다만 이런 일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전해드리고요. 자, 이번 주 또 지난주부터 이어져온 최대 이슈는 바로 대장동 이 재판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대장동 재판 1심 선고 결과는 내려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항소를 포기하면서 정치권의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성은 주 부위원장께서 법조이신이니까요. 대체로 이 과정이 어떻게 됐고 무엇이 핵심 쟁점 논란인지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예, 처음에는 이 대장동 일당에 대해서 형이 선고됐을 때 굉장히 중형이 선고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항소 포기 문제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봤었는데요. 실제 이제 기계적으로 이제까지는 좀 항소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일부 무죄가 나왔거나 형량이 좀 낮게 나오면요. 근데 형량 자체는 굉장히 오히려 유동규 씨라든가 정민홍 변호사 같은 경우는 형량이 더 세게 나왔기 때문에 항소 포기에 큰 문제가 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금 뭐 항소를 포기하니까 뭐 7천억을 환수가 안 된다 뭐 이런 취지로 이제 주장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건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현실적으로 법조인의 시점에 봤을 때는요. 대법원 판례가 업무상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배임 같은 경우는 손해액이 특정이 돼야 돼요. 5억 이상이거나 50억 이상으로. 그런데 계약 체결 시 업무 협약 체결 시에는 손해액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업무상 배임죄 형법상으로 처벌했거든요. 그래서 실은 항소를 하더라도 큰 뭐 실익은 없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왜 그래도 이제 항소하지 않았느냐 이런 비판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리적인 측면에서 또 무리하게 무조건 항소한다라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무부나 검찰이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의외로 또 검찰의 대응이 좀 센 것 같습니다. 예, 검찰 내부에서의 논란도 빚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왜 항소하지 않았느냐 이준호 대변인.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그 항소 포기를 실질적으로 지휘하신 분이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있습니다. 이제 법무부 장관 아니라고 얘기를 하셨었지만, 근데 노만석 이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대검 이제 검찰 연구관들이 찾아서 항의를 했다 그럽니다. 그때 항의했을 때 이렇게 설명해요. 용산과 법무부 관계 등을 고려해야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러니까 용산이라면 이제 민정수석이거나 아니면 이제면 대통령이거나 또는 이제 그리고 법무부 관계라고 해서 법무부는 누굴 얘기했습니까? 법무부 장관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상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다. 즉 법치가 아니라 정치를 했다라고 노만석 이제 검찰총장 권한 대행이 사실상 자백한 거나 다름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항소를 기계적으로 하는 것을 이제부터 자제해달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이 사건부터 적용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참 공교롭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또 하나 올해 이제 4월 달입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낸 자료가 있어요. 그 자료에 따르면요. 양측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율이 합해서 60%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전부 다들 검찰이든 피고인이든 한 번 더 위에 올라가면은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는 기대감을 다 양쪽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피고인에 대해서는
항소하는 것을 기계적 항소라고 얘기하지 않고 왜 검찰의 항소에 대해서만 기계적 항소라고 규정하느냐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드리고 이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그러니까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해결되죠. 그러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내가 뭔가 손해본다. 뭔가 한쪽이 유리하게 재판한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불신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사법 시스템에 신뢰 찾는 것을 먼저 해결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또 하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게 네. 성공한 뭐 재판이다. 뭐 검찰의 구형보다 형량이 높게 나왔다라고 했는데 대장동 일당 5명 중에서요. 검찰 구형보다 높게 나온 사람은 2사람입니다. 3사람은 낮게 나왔어요. 3사람은 4년 내지 5년씩 이렇게 낮게 나왔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성공한 겁니까? 엄격히 따지면 실패한 거죠. 5명 중에 3명이 더 낮게 나왔으니까 이건 검찰이 공판 유지에 실패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거고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추징금이에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요. 대장동 SPC에 8,700만 원 넣었습니다. 근데 배당으로 얼마 가져가냐? 1,000억을 가져요. 1,000억. 10억도 많은 돈이고 100억도 많은 돈인데 1,000억이 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큰 돈 아닙니까? 1,000억을 한 푼도 추징을 안 당해요. 그리고 4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그 1,000억 줄 테니까 4년 동안 감옥 갈래 하면 이거 선뜻 아니오라고 대답할 수 없을 것 같아요. 4년 내가 머무를 테니까 1,000억 달라고 할 것 같습니다. 자, 이건 나쁜 선례를 보여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부정하게 수익을 가져갔는데 정부에서 그걸 제대로 추적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그 돈을 어딘가 저장하기 위해서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을 자초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차근차근 하나 쟁점이 되는 부분들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누가 이 항소 이 포기에 영향을 주었는가 또는 아닌가. 먼저 정성호 의원 말씀 듣고 박홍배 의원으로 가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 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도스태핑에서 대검찰청의 항소 제기에 대검찰청에다가 항소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자, 정성호 장관의 입장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표현 자체로 이미 수사 개입이죠. 예, 개입을 한 것이죠. 항소 포기에 대한 개입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이 표현은 그냥 정성호 장관 같은 경우는 단순한 의견 전달이다 하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상관, 그죠? 법무행정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표현을 한 부분에 대해서 영향을 안 받는다고 말은 아무도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모든 사안을 판단할 때 자기 진영이나 자기 당의 방어막을 치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은 이 방어막도 상식을 넘는 선으로 해버리면 역효과가 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그 우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결재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담당 직원들이 12시 그 이제 제출 마감까지 대기하면서 제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밤 12시입니다. 예, 밤 12시입니다. 근데 그때 한 7분 전까지 계속 대검에서 이제 승인이 안 나니까 이 막 우왕좌왕했겠죠. 그러다가 결국은 항소를 하지 말라는 이제 판단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의 포인트는요. 항소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서 진행이 되다가 왜 갑자기 그렇게 바뀌느냐를 본다면 이건 분명히 이례적인 일이다. 무슨 일이 있었다. 자, 그렇다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분명히 본인이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다는 것이고요. 또 노만석 그 대행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용산과 법원의 법무부의 입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명백하게 나온 것이죠. 왜냐하면 검찰의 판단과 다르게 위에서 윗선에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우리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사의를 표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큰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법무부 장관이 이런 데 대해서 개입을 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크고요. 그리고 실무를 담당했던 검찰 책임자에게 이런 지시를 내렸다는 자체는 아주 심각한 부분이고 마지막으로 대장동 사건은 우리 국민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준 이슈였습니다. 2022년 대선판을 흔들었던 일이었습니다. 이 부분은요. 끝까지 추적해서 항소를 통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이 부당이익을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게 국민 정서입니다. 그죠? 그런 악덕 민간업자들에게 이 돈을 다 가져가도록 만들어주면 안 됩니다. 그건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아요. 그럼 이런 부분을 항소를 통해서 끝까지 검찰이 따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걸 따질 수 없도록 해버린 부분은 엄격한 책임, 엄중한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박홍배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 법무부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한 부분 방금 전에 이제
이 정성호 의원도 말씀해 주셨는데 또 한편으로는 지금 아니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 또는 수사 의견을 당연히 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야기한 것은 항소 제기 신중하게 판단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이다. 할 수 있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했다. 이런 반론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뭐 검찰청법 8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검찰총장만을 지휘 감독한다라고 되어 있죠. 예. 이 법 조항에 단 한 글자도 위배하지 않았다. 오늘 정성호 장관의 도어 스태핑에서 나왔던 말씀들을 들어보면 당연히 하실 말씀들을 하셨고 국회 예산종합질의 때문에 엄청 바쁘셨고 또 법사위 때문에 내내 국회에 있는 과정에서 정신이 없었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죠. 종합적으로 보라고 하셨고 또 검찰이 처한 현재 개혁 상황들을 고려하라고 얘기하신 것은 당연히 장관으로서 하실 만했다. 또 개인적으로 제가 볼 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법조인으로서 남다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예. 검찰에 대해서도 상당한 애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윤석열 정부 때 검찰이 여러 가지 많은 잘못들을 했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섰으면 하는 그런 애정이 많을 거고요. 이 사건은 저는 처음 봤습니다. 구형보다 재판 결과가 더 중형이 나온 경우를 저는 처음 봤는데 어쨌든 7년 구형에 8년 징역형이 나올 정도면 검사가 뭐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장관의 판단이 옳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 말씀 듣고 이준우 대변인으로 가겠습니다. 자,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명하면서 대검의 의견을 따르겠지만 의견이 달랐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국 검사장들을 비롯한 대검 연구관들은 노만석 대행의 추가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친윤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아니 그러니까 중앙지검장이 사표를 낼 정도면 그게 바르지 않다라고 하면 사표를 내기 전에 그냥 항소장을 넣어버렸어야죠. 넣지도 않고 뭐 안 넣고 나서 뭐 사표 쓰면 그 책임 다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뭐 자신의 판단이 옳으면 그냥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지휘체계라는 게 있잖아요. 법무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데 검찰총장이 법무장관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중앙지검장도 검찰총장 직무대행의 지휘를 받아요. 그런데 지금 뭐 수사 담당자, 수사팀장이 원하는 대로 안 해줬다라고 장관과 총장 대행이 다 직권 남용이 된다? 그러면 사장과 직원이 바뀌는 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성호 법무장관이 오늘 얘기했듯이 굉장히 혼자서도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고 검찰총장 대행에게 신중하게 판단해라. 지금 이게 사회적 이슈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기소를 해서 항소 이유가 바뀔지 아니면 그대로 바뀔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더 신중하게 판단해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뭐 직권 남용이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요. 또 검찰이 오히려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서 제대로 적용법제를 잘 적용해서 했으면 일부 무죄가 나올 리가 없잖아요. 왜 공소시효가 도과된 것을 가지고 이해충돌방지법을 기소를 합니까? 공소시효가 도과되면 면소 판결 나오는 거 아니에요? 공소시효 도과 여부는 검사가 쉽게 알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업무상 특경간법상 업무상 배입죄는 이 업무상 배임 액수 특정을 해야 됩니다. 판사가 특정을 해주지 않아요. 검사에게 입증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협약 체결할 시에 손해액이 특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이게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유죄가 나오겠습니까? 항소해도 제가 봤을 때 법리적으로 변경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법무장관도 얘기했고 대검 대행도 아마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래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 시절에 이거 그냥 성남시에서 다 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굳이 과거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이거 왜 민간 개발하려고 하는 걸 뺐느냐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민관 공동 개발로 간 것이거든요. 근데 공기업이 했으면 더 많이 다 가져왔을 건데 왜 나눠서 했냐. 이건 국민의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에서 반성해야 될 부분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면 아니 유동규 씨 맨날 이재명 후보 떨어뜨리려고 맨날 유튜브 하고 다녔잖아요.
뭐 굳이 유동규 씨를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정민용, 유동규 씨하고 뇌물 서로 주고받은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뭐 굳이 도와줄 이유가 있어요? 정영학 회계사. 이 사람 이재명 대통령 후보 떨어뜨리려고 이낙연 후보를 통해서 대장동 사건 문제 제기한 사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왜 이재명 대통령 도와줄 이유가 있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너무 이게 항소를 포기해서 정말로 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항소 포기하나 안 하나 그 결과는 똑같은 거지 이것에 대한 판단이 정확히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결코 이재명 후보가 싫어하는 사람들을 항소 포기를 하라고 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네, 이것만 짧게 여쭤보고 이준호 대변인 가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검사들이 악명이다라고 하는 건 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친윤 검사들이라고 지칭한 부분은 이성훈 전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솔직히 제가 검사들 중에 친윤 검사의 구분을 안 해봐가지고 저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다 판단해서 친윤 검사라는 얘기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친윤 검사의 문제가 아니라 일부 너무 정치권과 결탁돼서 승진이라든가 뭐 이익을 바라고 정치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문제라는 것 같아요. 오늘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99%의 검사는 참 좋은 사람들인데 1%의 정치 검찰들이 망쳤다라고 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의 어떤 친윤 검사다라고 한 건지 모르겠고 검사들 울고 싶은데 뺨 때려준 꼴이에요. 아니 검사들 검찰청 폐지했는데 한마디도 못했잖아요. 본인들이 얼마나 잘못했으면 폐지한다는데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번에 한번 뭐 좀 건수 잡혔는데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요? 그 친유이라는 단어가 민주당에서 무슨 만능 도깨비 방망이로 생각한 것 같아요. 뭐 여기저기 다 갖다 때리면은 이제 친윤으로 규정이 되고 그걸로 뭐 확정이 되는 것처럼 그러는데 그거 굉장히 정치적인 이제 레토릭이고 수사라는 것을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수사가 부실했다고 얘기하시는데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1심, 2심, 3심한 이유가 뭡니까? 검찰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제 수사 요지, 입증 책임에 대해서 1심에서도 판단 한번 받아보고 2심에서도 판단 받아보고 최종적으로 3심에 가자는 그런 제도적 취지가 있는 건데 1심에서 딱 받아보니까는 2심 가보나 마나다라고 판단해가지고 항소를 포기한다? 그럼 2심, 3심 뭐하러 합니까? 그 제도가 원래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해서 모두 양측이 다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자라는 그런 취지의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을 완전히 본인에게 분리돼 가지고 항소를 포기하면서 1심으로 인해서 이제 추징금도 전부 다 못 받게 추징금도 아주 소액만 선고해 가지고 전체 다시 추징을 따져볼 수 있는 기회도 박탈해버리고 그리고 형량도 굉장히 좀 작게 나오고 김만배 씨 같은 경우 지금 뭐 거의 5천억, 6천억 가까이 가져가죠. 6천억 가져가는데 8년 삽니다. 8년 다 살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몇 년 뒤에 특사로 풀어줄 거예요. 김만배 그러면 할만하죠. 6천억을 자기 주머니 넣는데 한 5, 6년 살고 나왔다. 그러면 인생 걸고 한번 또 이걸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 한 번 더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이제 검사들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뭐 얘기한다고 뭐 비판 좀 하셨는데 조원철 법제처장 어떻습니까? 지금 국정감사장에 나가가지고 이재명 대통령은 무죄라고 하셨고요. 유튜브에 나가서도 무죄라고 했습니다. 이분이 행정기관의 장인지 아니면 뭐 정치인인지 본인 신분이 벌써 헷갈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무원들 정치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지금 반박하면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진수 방통위원장은 어떻게 했죠? 한마디 정치적 발언 유튜브에 나가서 그것도 탄핵돼가지고 행정부 장이 아니었을 때예요. 그때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걸어가지고 정치 중립 위반했다 해가지고 체포까지 했지 않습니까? 이분 현역에 있으면서도 정치 중립을 심각하게 위반했는 분인데도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보면 유리할 때 보면 문제가 없고 자기들 불리하면 이거는 아주 엄한 잣대로 칼질하는 거. 이거는 굉장히 내로남불이고 위선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준호 대변인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성훈 전 부위원장 하신 말씀 좀 잠시 뒤에 기회를 드릴게요. 박홍배 의원께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은데 분명히 이게 이제 이 당시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손해액을 추산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당 이익을 취했다고 할 수 있는 7,886억 원에 대한 한수가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상 발생하지가 않아서 이번 선고 내용은 포함이 안 됐는데 김만배의
473억 원의 추징금만 선고됐는데 국민 정서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처럼 사라지지는 않을 수도 있거든요. 박 의원님 보시기에 이 부분에 대한 추가 환수할 수 있는 방법, 국민 정서를 좀 다독거릴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이미 그 성남시가 민사소송으로 2천억 가까운 금액 추징 보전 조치하고 있다고 하고 있죠. 또 647억 원의 배임 수익에 대해서도 성남시가 환수 중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들이 투자금에 비해서 과도한 부당이익을 취한 것은 맞는데 검찰이 이 부분을 우리 이승훈 변호사님도 지적을 하셨었지만 이를테면 이 배임죄와 관련해서는 그 성립될 수 있는 법적 요건들 이런 부분들을 잘 적용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걸 무리하게 이를테면 부정처사 후 수뢰죄 또 뇌물 공여 무죄 혐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뇌물이라는 범죄명이 들어가는 쪽으로 바꿔서 무리하게 좀 한 측면이 있다 그렇게 봐지고요. 저는 사실 이것저것 다 떠나서 우리 이제 검사 정치 검사 또는 이제 친윤 검사 이런 얘기들도 나왔지만 사실 어떤 부분이 국민들의 이익에 부합할 거냐 사실 저는 이 형사 판결의 상당 부분 그리고 수사 판결의 많은 정보들이 빨리 AI로 데이터 분석되고 좀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은 제공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검사들이 자신의 영역으로 또 판사들이 자신의 영역대로 감춰놓고 공개하지 않는 심지어 저희가 국정감사하면서도 사실 법원으로부터 자료 받는데 상당한 좀 애로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국민들이 잘 접근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빨리 개선하는 것이 이런 이 수사와 관련된 논란도 또 어떤 법 판결에 대한 사법부에 대한 신뢰에 대한 논란도 좀 종식시킬 수 있는 지름길이다. 이걸 1, 2년 안에 무조건 해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정성호 장관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소된 것 자체가 조작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미를 전달하기도 했는데 정성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정성호 의원께 여쭤보겠습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런 이 부당 취득한 이 이익에 대해서는 민사재판에서도 가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방금 전에 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충분히 정 의원께서는 가능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오늘 한동훈 전 대표께서 SBS 또 라디오 나오셔서 말씀하신 거 있는데요. 민사소송이 원칙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민사소송으로 가게 되면 그 돈을 또 빼돌릴 수도 있는 부분이고 여러 가지 그런 현실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또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항소 포기한 이 부분을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 하는 것도 굉장히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박홍 의원님께서 그 수사지휘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 발동하는 것은 검찰청법 제8조에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사안은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아닙니다.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를 거친 것이 아니라 정성 법무장관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수사 개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 일정 등을 통해서 너무 바빠서 이런 것을 정신없어서 이걸 놓쳤다 이런 형태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굉장히 무책임하죠. 이런 중차대한 사안을 법무부 장관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다는 식으로 이야기한다. 국민들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이 대장동 사건의 항소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그런 겨를이 없었다. 이걸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책임 있는 분으로서 너무너무 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항소 포기라는 자체는 이례적인 것뿐만 아니라 국민 정세도 맞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들은요, 그 대장동 사건으로 너무나 많은 허탈감을 느꼈고, 민간 사업자들이 결탁을 하면 이렇게까지 부당이익을 챙길 수가 있구나 이런 걸 알게 된 사건입니다. 거기서 공직자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한 표본이 된 사건이에요. 예, 이런 사건을 가지고 다퉈보지도 않고 확인해보지도 않고 항소도 하지 않고 가봐야 별 결과가 없을 것이라는 것으로 보겠다. 이게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것을 또 민사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그 발언에 대해서 결코 동의할 수가 없고 이 부분은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시 우리가
논의해보고자 토론해보고자 했던 그 쟁점으로 돌아가서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 여쭤보겠습니다. 민사재판에서도 충분히 이 부당 이익에 대한 환수는 가능하다 이렇게 정 장관이 이야기를 했는데 법조인으로서 보실 때는 충분히 이 환수. 작업 자체가 네. 환수 작업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저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민사재판을 먼저 할까 형사고소를 먼저 할까 이런 고민할 때가 있어요. 근데 형사고소를 했는데 무혐의 나올 것이 아주 높다 가능성이. 그러면 형사고소 안 합니다. 무혐의 나오면요 민사소송에서 패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법원 판례가 계약 체결 시 업무상 배임 액수가 특정이 돼야 돼요. 근데 현실적으로 저는 특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어떻게 환수하라고 액수를 판사가 판결문에 써야 되는데 특정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소가 무리가 있고 두 번째는 항소에서 무죄 나오잖아요. 민사에서 정말 돈 받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지금 성남시에서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욱 변호사라든가 유동규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고요. 또 정진상 씨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소송을 제기한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형사적으로는 업무상 배임 액수가 특정이 안 돼서 형법상 업무상 배임으로 처벌해야 된다 할지라도 이 뇌물을 제공하고 직무상 비밀을 제공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것들이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손해배상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항소에서 무죄를 받아버리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측면이 말씀드리고요. 예. 그리고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돈 1,000만 원 투자했는데 1,000억을 벌었다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특수 목적 법인을 설립하면 목적 법인 설립 비용에서 자본금을 얼마에서 지분을 몇 대 몇으로 나누는 것이고 실제 사업을 하면서 터널 비용으로도 한 1,100억을 더 썼거든요. 그래서 그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15년 정도로 이 사업에 자신을 다 투자한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몇 천만 원 투자해서 1,000억을 벌었다 이건 말이 안 되고 제가 이 대장동 업자들 저도 배가 아픕니다. 너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실제 투입한 사업 자금이라든가 운영 자금이 있기 때문에 마치 1,000만 원 투자하고 1,000억을 벌었다 이건 아니다. 이거 사실관계는 정정해 드립니다. 네. 이준우 대변인에게 이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그 말씀도 이 관련해서 지금 부당 취득 이 금액 관련해서도 이야기하실 부분 이야기하시되 더 궁금한 것은 지금 이 배임죄 폐지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배경도 이 대장동 사건과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배임죄와 관련된 항목도 있습니다. 이번 선고 내용을 보면.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지금 대장동 사건 관련해 두고 궁극적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까지 염두에 두고 배임죄를 폐지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원래 이제 국민의힘에서 배임죄 폐지를 요구했던 것은요 민사 배임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영자가 또는 오너가 경영상의 판단을 했는데 그로 인해서 회사에 손실 났을 경우에 그때의 그 경우에 그 이제 판단하신 그 사람을 이제 배임죄로 처벌하는 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이제 혁신이라든가 어떤 기업을 이끌 때 어떤 이제 새로운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위험 부담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좀 폐지해가지고 기업들이 좀 도전할 수 있게 챌린지할 수 있게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얘기했던 거고 거기에 대해서는 민주당 선수도 공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에서 꺼낸 얘기가 형사 배임도 같이 폐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형사 배임은 이건 공무원과 공공기관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인허가권 이걸 통해서 어떤 기관이라든가 또는 국민이라든가 이런 이제 자치단체라든가 주민이겠죠. 이런 분들이 손해를 입힌 경우에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형사 배임인데 그것도 같이 폐지하자는 거예요. 왜 폐지하느냐? 지금 이게 정진상 씨 뇌물 사건이 있습니다. 정진상 씨 뇌물 사건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이런 내용입니다. 정진상 씨가 이제 428억 원을 약속을 받았다. 누구한테? 김만배한테 약속을 받았다. 그리고 2억 4천만 원을 실제 뇌물로 받았다라고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배임죄로 이제 해서 뇌물로 처벌하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사건에서 남욱 같은 경우 남욱 씨가 유동규 씨죠. 유동규 씨가 이 관련해 가지고 배임죄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받았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범죄 수익금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뇌물이 아니다라고 한 거죠. 따라서 정진상 씨 사건도 너무 유동규 씨가 유사하기 때문에 정진상도 그 무죄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실장이었죠. 정무실장으로서 아주 측근이었던 정진상 씨가 무죄가 된다 그러면 이재명 대통령까지 타고 올라갈 수 있는 근거가 매우 약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까지 유죄를 걸 수 있는 어떤 범죄 항목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민주당에서는 배임 항목을 폐지하자라고 주장하고 있다라고 예. 해서 정치적 목적이 있다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아까 그리고 잠깐 이제 말씀드린 것 중에서 뭐 몇 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다. 남욱 씨는 대장동 SPC 특정목수법인이죠. 거기에 8,700만 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넣은 거에 대한 배당금이 1,001억인가 1,010억인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정정 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뭐 더 들어갈 건 아닌 것 같고요. 박 의원님, 이 부분 여쭤보겠습니다. 자, 지금 민주당에서도 국민의힘에서도 이 대장동 사건과 재판 선고와 관련된 항소심 포기에 대해서 국정조사에 그럼 들어가자. 이렇게 근데 민주당에서는 국정조사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밝히겠다는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배임죄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려야 예. 되는 것 같은 게 제가 모르겠습니다. 다른 당내 구성원들 또는 다른 의원님들께서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 사실 전혀 달라서 당내에서 배임죄에 대해서 토론이 되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토론과 논의는 언제 나왔냐면 대선 이후에 노란봉투법 노조법 2, 3조 개정이죠. 그리고 1, 2차 상법 개정이 있었습니다. 사실 경영계들이 난색을 표하고 또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했던 법안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고 해도 그 법안들을 저희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일일이 정부에서도 또 저희 의원들도 경영계를 찾아가고 경영계를 모시고 의견들을 다 듣고 했지만 저희가 반드시 가야 될 길이라고 해서 갔습니다. 예. 갔으나 그러면 그런 간담회 자리에서 주로 나왔던 얘기가 사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경영하는데 기업 경영하는데 너무 발목을 많이 잡는다.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게 회사에 대해서 배임 행위를 했다. 이렇게 조금만 시각을 바꿔서 보면 그런 얘기들이 금세 나오고 그런 식으로 고발 당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이거라도 좀 손봐주라라는 경영계 요구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서 시작이 된 논의였었지. 저는 뭐 이렇게 연결이 된다 이건 제가 이재명 대통령과 들어는 봤습니다만 예. 연관 지을 수도 있는 형사상의 들어는 배임죄와는 전혀 봤습니다만 상관이 없다. 태동은 그것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네.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또 1심 판결문에도 이재명 성남시장은 당시에 유동규의 배임 행위를 몰랐다고 적시가 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배임죄는 이제 고의성이 있어야지 배임죄인데 몰랐는데 어떻게 배임죄가 성립되겠습니까? 이건 이재명 대통령님과는 전혀 무관하다. 무죄가 이미 입증되었다.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정조사 이 부분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어떤 내용을 민주당에서는 규명하기 위한 방향으로 보고 있는지요? 네, 국정조사 뭐 하면 되죠. 네, 사실 국민들께서 궁금한 부분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런 대장동 사건들이 무리하게 수사가 추진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떤 식으로 검찰에게 이런 수사 지시를 내렸는지 그리고 대북 송금 사건은 왜 이렇게 어마어마한 그리고 유독 이재명 대통령에게만 그렇게 수백 차례 압수수색이 벌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을 뭐 국정조사하고 필요하면 또 상설 특검에 넘기든 해서 수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수사가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정성구 의원께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국정조사는 이번 대장동 1심 선고와 관련해서 항소기를 한 것에 대한 이제 국정조사를 여야가 하자는 것인데 예. 이제 민주당은 관련된 사안들을 다 좀 짚어보자. 그래서 제대로 진상 규명을 하자 이런 쪽이라면 국민의힘이 집중하고 있는 방향은 어느 쪽인지요? 일단 저 두 개를 다 말씀드리면 간단하게 민주당 같은 경우는 결론은 검찰의 조작 수사 무리한 기소라는데 검찰이 조작 수사라고 무리한 기소를 했는데 법원이 1심에서 그렇게 징역 8년 이런 걸 내릴 수가 있습니까? 예, 사실은 좀 정말로 보면은 민주당은요. 이 불리한 그런 어떤 검찰 조사 또는 뭐 본인들에게 좀 그런 조사가 나오면 무조건 그냥 조작 수사 무리한 기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건 정말로 이게 설득력이 많이 떨어지고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딱 명확하죠. 항소 포기 외압 의혹이죠.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그 외압의 실체가 무엇이냐. 이게 법무부 장관이 독단적으로 한 것으로 하기에도 너무나 벅찬 일일 것인데 대통령실의 지시가 교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저희들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우리 검찰 조직 안에서 물론 결정권이 있지만
우리가 대체로 보면 그 실무진의 그런 어떤 부분들 많이 존중을 합니다. 예. 근데 그런 존중의 부분에서 많이 확정되고 거의 결정된 사안을 갑자기 짧은 시간에 뒤집게 됐던 과정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내야 한다. 그런 쪽으로 저희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박 의원님, 박홍배 의원님, 네. 이 국정조사 진행 가능합니까? 국정조사가 서로 여야 간에 합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은 가능한 부분인지 궁금해서요. 가능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우리 정성구 의원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서 원하는 조사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또는 국민들께서 사실 궁금한 부분이 있죠. 왜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 취소가 됐을 당시에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는지 또 김건희의 황제 조사 이후에 불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들 함께 놓고 그럼 국정조사 해보자 이렇게 합의가 될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 아,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좀 확대해서 근데 뭐 검찰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같이 국정조사를 할 수만 있다면 그건 우리는 수용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국정조사를 하자라고 하는 포인트가 다르긴 합니다만 그 어느 한쪽이 원하는 것만 국정조사하기는 어려우니까 그러면 양쪽이 원하는 부분들을 반영한 주제를 가지고 국정조사를 한다면 가능도 하다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합의에 이르기가 뭐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지켜보도록 하고요. KBS 열린 토론 잠시 참여 안내 로고 듣고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KBS 열린 토론. 세상을 바꾸는 질문 열린 토론이 시작합니다. KBS 열린 토론은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9730 그리고 KBS 어플리케이션 콩으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KBS 열린 토론 2부 이어가겠습니다. 여의도 내변인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정성구 국민의힘 의원,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이성훈 전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 부위원장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준우 대변인께 먼저 여쭤볼게요. 김건희 특검을 제외하고는 이 특검의 종료 시기가 각각 11월 말 또 12월 중순경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뭐 특검 수사가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가서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특검 수사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요? 저는 30점이라고 봅니다. 3특검이라고 그러죠. 지금 조은서 특검부터 얘기하면요. 정말 이제 유례가 없는 인권 침해가 있었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속옷 차림을 어떤 식으로든 간에 좀 이때 유출됐습니다. 유출된 게 이제 꼭 특검 때문은 아닐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 어쨌든 속옷 차림의 상황을 설명했죠. 특검이 설명하면서 그게 굉장히 인권 침해가 있었었고요. 또 이제 민주주의 특검 같은 경우에 14명을 구성했는데 그 민주주의 특검 14명 중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되신 분이 몇 명인지 아세요? 5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나머지 9명은 뭐냐? 김건희 여사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 구속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적은 뭐냐? 민주주의 특검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특검했는데 김 여사와 무관한 9명을 구속시키고 5명만 김 여사와 관련된 분을 구속을 시켰다? 그러면 뭐하러 이거 민주주의 특검에서 이제 특검을 한 겁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었었고요. 또 이명헌 특검, 최상병 특검이라고 하죠. 이명헌 특검은 7명을 이제 구속 신청을 했었는데 그 중에 1명 빼고 전부 다 기각됐습니다. 그리고 1명도 기소를 안 했어요. 기소가 빵명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지금 수십억 원의 예산을 쓰고 있고 몇백 명의 수사관과 검찰이 지금 여기 다 모여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민생 사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연되고 있고요. 빨리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자기 사건의 수사를 원하고 있지만 제대로 수사가 되지 않아서 회복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간을 또 연장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은
바로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가지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 3D 건물에서 내란 프레임을 계속 지연시킬 목적 아니겠는가. 굉장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서 3D급이 활용되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30점 줬습니다. 네. 이준호 대변인이 점수를 줘서 저희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도 점수를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자 특검 수사 막바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100점 만점에 몇 점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한 80점 주겠습니다. 근데 이제 태생적인 좀 한계가 있어요. 최상병 사건 같은 경우는 직권남용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권남용죄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로 구속영장을 잘 발부하지 않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해서요. 그래서 최상병 사건도 그래도 이 문제의 발단이 됐던 임성근 사단장은 구속시켰다. 국민들이 굉장히 화가 나 있던 사단장을 구속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책임을 다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예. 민중기 특검도 저번 주 토요일에 오세훈 명태균 대질 조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로 이제 속속 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김건희 씨와 무관한 사람이 구속됐다. 무관하면 구속될 수가 없어요. 다 민중기 특검에서 김건희 씨 등 여러 가지 수사하다가 관련 인지 사건을 수사하게끔 법에 돼 있기 때문에 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내란 특검도 거의 마무리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제공하고 대한민국의 군사상 위협을 발생시켰다. 일반 이적죄까지도 이제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특검이 그런 얘기를 했죠. 설마 이게 의혹으로만 끝나길 바랬는데 수사해 보니까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영현 전 장관이 계엄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북한을 자극하고 북한에 있는 어떤 핵심 시설들을 타격할 것까지도 여인영 방첩사령관이 계획했다라고 하는 것들이 핸드폰이라든가 메모 등에서 나왔다는 것이고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됐기 때문에 저는 내란 특검도 상당히 성과를 많이 거두었고 뭐 이게 솔직히 뭐 내년 지방선거용이다 이런 비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딱 그 정해진 연장 기간까지 정확히 딱 수사를 해서 마무리를 깔끔하게 하는 게 또 특검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김기현 전 대표의 국민의힘 대표의 아내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홍배 의원께 여쭤봅니다. 네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적 압수수색에서 김기현 의원 전 대표죠. 아내가 김건희 여사에게 제공한 명품백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상당히 고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전당대회에 뭐 영향을 줬을 수도 있다고 봐야 될까요? 왜냐하면은 인사 차원에서 줬다고 했는데 이렇게 명품 고가백이면 단순한 인사 치레로 보기엔 또 어렵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뭐 사회적 예의다라고 얘기를 했다는데 예. 제가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그 정도 되는 백을 선물하지 않는 사람은 예의 없는 사람으로 다 만들어 버리는 거거든요. 네, 사실 너무나 이상한 변명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특검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밝혀지고 있지만 많은 분들 특히 산업계 또 제가 금융권 출신인데요. 금융권에서 들려오는 많은 얘기들을 보면 윤석열 정부 3년간 사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기 이전부터 수많은 인사청탁들이 김건희 라인을 통해서 들어갔었었고 또 그 중간에는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숨은 인물들도 일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들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회자가 되었고 지금도 아직도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일부 빙산의 일각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이 고가의 백을 선물하고 이걸 그냥 사회적 예의다라고 말씀을 하신 김기현 의원님 말씀이 사실 많은 국민들한테 너무 상실감을 주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정성호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지금 계속 악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실책을 지적하고 싶어도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이렇게 명품백 이야기가 나오면 상당히 여론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데 국민의힘에서 지금 공식 입장 표명된 게 있습니까? 김기현 전 대표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낸 건 없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우리 당으로서는 뭐 아무래도 좀 당황스럽고 곤혹스러운 그런 입장인 거라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김기현 전 대표의 개인적인 그런 어떤 부분으로 지금 좀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바라봤을 때 또는 정치 지도자가 바라봤을 때의 그런 시각과 우리 국민의 시각의 괴리가 좀 클 수가 있구나. 김기현 전 대표께서 당선이 되었을 때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좀 뭐 대통령의 그 부인이고 그 여사고 또 당 대표의 이제 그 배우자가 되는 관계에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가는 동반자적 관계에서 이제 당선이 되었는데 내가 이렇게 당선되는 데 있어서 조금이라도 뭐 좀 좋은 어떤 영향을 줬다면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했겠죠. 네. 했다고 봤을 때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선거를 하고 이러다 보면은 나에게 도움을 얼마나 줬는지를 가리기 어려운 상황도 많기 때문에 일단 당신 도와줬어, 내가 당신을 위해서 뛰어서 이렇게 해버리면 도와줘서 고맙다 이런 표현은 좀 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말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봤을 때 이제 100만 원 이상의 고가라는 식으로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것이 과연 그렇게까지 인사를 한다는 것이 그럼 당신들 말의 세계냐, 정치인들 말의 세계냐 이런 쪽으로 바라본다면은 그건 국민을 위한 정치라고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김기현 전 대표께서 무슨 청탁을 바라보고 또는 목적을 바라보고 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이런 표현에 있어서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좀 신중한 표현을 하셨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정청래 대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이성훈 전 부위원장께요. 자, 어제가 더불어민주당의 정청래 대표의 취임 100일이었는데 기자간담회를 할 법도 한데 하지는 않고 유기견 보호소 봉사 등 민생 현안을 챙기는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명청 갈등 등 최근에 당 내외의 어떤 여론을 의식한 것이다. 이런 또 해석이 나오는데 이성훈 전 부위원장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좀 그런 가능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명청 갈등을 프레임화 시키다 보니까 이게 귀에 쏙 들려요.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대표께서 좀 부담을 갖는 것 같고 또 특히 재판이 중지돼 있는데 자꾸 재판 중지법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정쟁에 끌어들이지 말라고 어떤 강한 메시지를 대통령실에서 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타이밍상 100일 기자회 간담회를 하는 것이 상당히 부담됐을 것 같다. 그리고 또 정청래 대표가 굳이 뭐 100일에 안 해도 101일에도 하고 102일에도 자기 목소리를 충분히 낼 수 있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100일에 조금 굳이 집착하지 않은 것 같고 정청래 대표가 100일 동안 잘한 부분도 있어요. 검찰청 폐지 등 그 약속된 부분을 신속하게 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예 기간을 1년 정도 두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점들을 해소할 수 있는 시간을 뒀고 또 이춘석 의원이 차명으로 주식 투자했다. 그 보도 되자마자 바로 또 탈당 요구를 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갔었는데 그런 부분은 또 단호하게 끊어준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같아요. 이게 윤석열이라고 하는 거대 악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뭐 윤석열 전 대통령만 공격하면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지금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안정감도 확실히 보여줘야 된다. 그리고 또 효능감, 그러니까 신속하고 뭔가 이루어지는 효능감도 보여줘야 되는데 안정감 측면에서 또 정청래 대표가 좀 더 신경 쓰신다면 또 굉장히 좋은 평가를 더 받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100점 만점에 점수를 주실 수 있는지요? 예, 제가 90점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많이 주시네. 자, 이준우 대변인은 정청래 대표의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이거 10점 드리겠습니다. 너무 자기 정치에 빠져 있습니다.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그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요, 여당 대표가 되면은 이제 대통령을 이제 보좌해야 된다. 정권의 선거에서 보좌해야 된다는 게 다음 단계에 나와 있습니다. 아마 민주당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민주당도. 근데 그러지 않고 정청래 당 대표가 굉장히 자기 중심적인 정치를 많이 해왔습니다. 가장 최근 거는 이제 에이펙이죠. 에이펙 성과가 이제 국민들한테 골고루 좀 퍼지기를
없는 건 저희는 이제 실패한 이제 성과라고 보지만 어쨌든 자화자찬을 하고 있으니까 그 성과가 홍보가 많이 되기를 원했었는데 그때 갑자기 정청래 당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에서 재판 중지법을 꺼내 들면서 에이펙 얘기를 확 이제 눌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경고를 했습니다. 그 얘기 좀 할 때 아니다. 근데 그 전에도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유엔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갑자기 조희대 대법관 탄핵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유엔 연설 얘기가 또 기사가 싹 줄어들게. 그러니까 어떤 뉴스가 조금 국민들의 시선을 이재명 대통령한테 쏠릴 것 같으면은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정청래 대표가 당 대표가 시선을 모아서 자기 쪽을 끌고 오는데 너무 집착하고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 누가 있느냐? 김어준 씨가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아까 유엔 대표 연설 하려 했을 때 조희대 대법관 탄핵 얘기는 한 거, 그리고 이제 재판 중지법. 이것도 추진하는 거 그 직전에 전부 다 김어준 씨가 방송에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치 국민들 보기에는 정청래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보좌한 게 아니라 김어준 씨를 보좌한 게 아닌가. 김어준 씨의 어떤 지령이라든가 뭐 교시를 받아가지고 당을 이끈 거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그리고 방금 명천 갈등이 없다고 말씀을 좀 치주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언론 보도에 이미 그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국민의힘이 얘기한 게 아닙니다. 언론 보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 또 당 내에서 민주당 당 내에서 개파 갈등이 지금 현재 있습니다. 서로 이제 정청래 당 대표 지지한 세력과 이재명 당 대표를 지지한 세력이 상대 뭐 홈페이지라든가 커뮤니티 들어가지고 날선 비판을 하면서 뭐 하여튼 뭐 입에 못 담을 이제 서로 험담을 하면서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런 상황일 때 명천 갈등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사라진 건 아니다.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그게 수면 위로 올라온 거는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말씀드립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누구보다도 민주당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을 분은 박홍배 의원이신데 일각에서 자꾸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가 심상치 않다. 심지어는 뭐 내년 전당대회 뭐 이야기까지도 그런답니다. 김민석 총리가 올 것이다. 또는 뭐 최근에도 재판 중지법으로 인해서 사이가 멀어졌다. 정말 이렇게 위태로운 겁니까? 다 호사가들의 그냥 입방아일 뿐입니까? 국민의힘의 바람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는 그렇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정 갈등이 1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월화수목금 5일을 다 아침에 사전회의 비공개 회의를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원내대표 2번, 당대표 3번을 매번 아침에 들어가서 보고 비공개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갈등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들이 많이 있죠. 언론도 있을 수 있고 야당도 있을 수 있는데 거의 없는 셈이다. 그리고 제가 문재인 정부 때도 원외였지만 당 지도부를 했었습니다. 당시 상황과 비교해봐도 거의 없다. 그리고 사실 정청래 대표가 많이 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실제 법사위원장으로서 탄핵소추위원장을 하실 때 상황을 돌이켜보시면 어떤 언론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언론 인터뷰도 하지 않았고 유튜브에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오늘과 같은 이제 취임 100일의 행보에서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유기견 보호소로 간다라는 것은 본인이 낮출 때를 시점을 잘 알고 본인이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시점들을 잘 안다. 다만 지금 뭐 말씀하셨던 어떤 타이밍에 어떤 이벤트가 동시에 발생하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 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박홍배 의원을 컨트롤할 수 없죠. 제가 제 일을 할 때도 있고 또 당 지도부로서 어떨 때는 그런 일들을 또 해야 되는 일들이 있는 겁니다. 전반적으로는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우리 당의 지지율이 아직은 조금 못 따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이 또 국민들의 신뢰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저는 자신의 소임을 충분히 다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사이에는 이상무. 자,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이 바라보는 대통령과 민주당 정청래 대표 사이에 어떻게 보시는지요? 오늘 숫자 표현할 때 좀 양쪽으로 너무 치우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합리적으로 좀 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날 수 없잖아요. 그냥 지어낼 수는 없거든요. 특히 이번에 그 재판 중지법 추진 부분은 정말로 좀 갈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모처럼 이제 에이펙 성과를 내면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도 그 무조건 막 대놓고 비판만 하지는 않았거든요. 물론 야당으로서의 비판은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에이펙 성과에 대해서 우리가 또 외교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정쟁을 줄여야 된다는 걸 저희들도 그 정도 합리적인 생각을 가진 당입니다. 저희 당이.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이 좀 점수를 따서 지지율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왜 갑작스럽게 그 재판중지법을 꺼내가지고 다시 그거를 추진하겠다고 하면서 그것도 아까 말한 누구의 지령을 받는 듯한 느낌 방송에 나가가지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어찌 보면 한참 지금 점수를 따야 될 때 네. 무슨 뭐 물 뿌리는 것도 아니고 이상한 그 상황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 100일 기자회견 이 당대표 정도 되면 100일 기자회견 놓치고 싶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우리가 국회의원으로서 행사를 하나 가더라도 내 축사하는 거 하나 빠져도 서운하고 찾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인데 100일 기자회견이라는 그것도 더불어민주당의 여당의 대표로서 지금처럼 좋은 계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런 기회를 하지 않겠다. 이게 무슨 이유가 없이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죠?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이재명 대통령을 돕고 싶고 함께하고 싶으면서도 나도 정치하기 때문에 나도 예. 돋보이고 싶은 게 인간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이 존재하고 이게 언제든지 불거질 수 있고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의 권력이 약해지면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이성훈 전 부위원장과 이준호 대변인이 짧게 종묘 전쟁. 지금 서울의 종묘 인근에 오세훈 시장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꽤 높은 건물을 짓는 것이 개발이다. 신구의 조화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인 최영 장관은 흉물이다. 또 여기 이제 김민석 국무총괄까지 가담하는 모습입니다. 두 분께서는 이른바 내년 서울시장 선거를 놓고서 전초전인가요? 이 종묘 전쟁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이성훈 전 부위원장부터 짧게 말씀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지방선거를 떠나서 종묘가 우리나라의 국보급의 문화재인데 거기 옆에다가 한 130m인가요? 그 정도의 건물을 지으면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뭐 신구 조화라고 하는데 지금 우리 시청역에 시청 보시면 별로 조화가 안 되거든요. 좀 뜬금이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건물 딱 지어놨더니 종묘의 경관을 완전히 해친다? 라고 한다면 이 세계 문화유산으로서 완전히 심각한 훼손을 갈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정치적인 시점을 떠나서 문화적인 시점에서 좀 문제가 많고 알겠습니다. 한강 유람선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20초 정도 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이제 추진할 때 그때 굉장히 반대가 많았었어요. 민주당에서. 그리고 환경단체도 반대를 많았는데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뭐냐면은 환경 뭐 생태계에 영향을 이제 주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찾지 않으면 이게 황폐될 거라고 했었는데 여러분 지금 그 결과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연간 거기서 9,500억이 넘는 직간접적인 경제 부가가치 효과가 나고 있는 게 한강 르네상스 사업입니다. 그래서 세운상가 옆에 있는 그 흉물을 그대로 방치한 것보다 투자해서 알겠습니다. 새롭게 만드는 게 낫다 생각합니다. 네, KBS 열린 토론 이것으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KBS 열린 토론 배종찬이었습니다.